그래서 전 시간에 착오의 유형 중에서 이제 동기의 착오를 봤었어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고, 예외적으로 언제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동기가 표시가 되는, 표시 합의까지는 필요 없고요. 근데 상대방이 만약에 유발했다 이러면 모두 필요 없냐면 표시도 필요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74쪽에 3번에 취소를 위한 이제 착오의 요건인데, 아까 법조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였냐면 법률의 내용에 착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중요 부분에 속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가 없어야 한다고 했냐면 중과실,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렇게 요건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용의 착오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동기의 착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기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동기가 표시가 되면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하지만 단순한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중요 부분에 해당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는 결국 시험에 나오면 누구 입장을 묻는 거냐면 당연히 판례 입장이에요. 우리 판례가 착오 취소가 된다고 했는지 안 된다고 했는지, 그건 판례 입장을 정리하실 수밖에 없는데, 교재 보면 박스가 있죠. 박스에 이제 취소가 되는 게 1번이에요. 동그라미 1번 보면 제일 먼저 토지의 현황의 착오입니다. 현황. 현황이라는 건 뭐 말 그대로 현재 상황이에요. 물리적인 상태. 그러니까 하천부지 판례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의 절반이 하천이다.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없죠. 중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현황의 착오고, 2번은 경계의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착오했다면 그건 뭐 취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판례가 뭐 길게 써 있는데 이 판례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경계선이고 이게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다. 그럼 두 사람은 이걸 경계선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 땅을 맞바꾸는 교환 계약을 한 겁니다. 근데 교환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경계선을 착오했던 거고 실제 경계선은 여기였어요. 대부분의 땅이 을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럼 을이 실제 경계선을 알았더라면 이런 교환 계약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중요한 부분의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취소되는 거 몇 개 봤어요? 두 개. 현황하고 경계. 현황과 경계라면 취소되는 거고. 자, 3번에 보면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 보증인의 착오. 지금 74쪽에 박스예요. 박스의 3번. 그럼 여기서도 생소한 용어가 하나 나오긴 하네요. 뭐가 나와요? 물상 보증 있죠? 자,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앞으로도 많이 쓸 내용인데,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근데 돈 그냥 잘 안 빌려주잖아요. 돈 빌려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보통 담보 내놓으라고 해요. 담보 없으면 뭐라도 세우라고 해요. 보증인. 그래서 이 을이 지금 채무자인데 병이라는 사람이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보증인. 이때 이제 보증을 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인적 보증이 있고 물적 보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적 보증이라는 건 뭐 연대보증 계약서에다가 사인하는 거예요. 그럼 다 책임지는 거고, 그리고 물적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돈 안 갚으면 누구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병의 건물. 이런 게 뭐라고 하냐면 얘가 보증을 섰는데 어디다가 보증을 쓴 거예요? 물건 위에, 물건 위에.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상보증이라는 건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해 준 사람이죠. 근데 이 물상보증인은 왜 이런 걸 했냐면 채무자가 자기 친구 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채무자가 자기 친구 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는데 오인하고 보증을 서줬다는 거죠. 중요해 안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죠. 이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번은 그 얘기고, 4번 매매에서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면 중요한 건 사람이 중요할까요? 물건이 중요할까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매매에서 물건의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 부분인데, 만약에 물건의 타인성의 착오, 그게 누구 거였느냐, 매도인이 누구냐,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데스크에서 사셨어요. 근데 살 때 어떤 생각으로 샀냐면 이게 2차 책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1차 책이에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꾸면 되잖아요. 취소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살 때 1차 책인 줄은 알았어요. 근데 살 때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이 책을 판매하는 곳은 랜드3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신 거예요. 근데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판매한 사람은 매도인이 학원이 아니라 랜드3 출판사였대요. 우리한테 중요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물건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누가 팔았느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물건의 동일성. 물건의 동일성이 중요하지 사람의 동일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 그럼 이번에 취소가 안 되는 건데 동그라미 1번. 각종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가 면적, 시가나 면적. 생각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다, 싸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앞에 현저한 시가착오라고 하면 그건 중요 부분이에요. 근데 현저하다는 말이 없는 한 일반적인 시가착오는 취소될 수 없어요. 그게 동그라미 1번이고, 자 2번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취소 안 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전혀 없다면 그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판례고. 3번 핵심어는 법령상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을 왜 샀냐면 이 땅에다가 소 키우려고 샀어요. 그러니까 소 키우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법령상 시설 녹지에 포함되는 바람에 가축을 키울 수 없는 땅이래요. 그럼 소 키우려고 땅 샀는데 소 못 키운대요. 취소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볼 땐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 입장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판례 입장. 그렇죠? 우린 수험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하천부지 판례 있었죠. 취소되는 거 1번. 농사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농사를 못 짓는데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상태의 착오예요. 아예 땅 자체가 하천부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법령상 제한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축을 못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현황은 착오 취소가 되는데 물리적인 상태는 괜찮은데 뭐가 제한을 하고 있다고요? 법령상 제한. 그래서 핵심어는 뭐냐면 법령상 제한. 이 말 나오면 그건 그냥 단순한 동기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례들을 지금 정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중과실은 없어야 돼요. 보통 이제 우리가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과실은 가벼운 과실, 경과실이 있고 무거운 과실, 중과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경과실의 경자는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일상적으로 법에서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요 경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과실이라는 것은 아주 무거운 과실이죠. 현저하게 주유물을 태만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중요 부분의 착오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경과실이 있었대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아니면 된다고. 중과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실수를 한 경우에는 얘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취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다. 그럼 자기는 사소한 주유무도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취소권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과실 한번 보세요. 디귿에 중과실이 없을 것. A번에 보면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법률행위, 종류, 목적에 비추어 주유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주유무 태만이 아니라 현저한 주유무 결여. 이게 중대한 과실이고,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 감정 없이 위품을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경우. 자, 고려청자의 동그라미 해두세요. 고려청자 판례입니다. 고려청자 판례에서는 중과실이 없다고 판시합니다. 자, 근데 그러나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 경영하는 자에 줄 거두세요. 공장 경영자 판례라고 부를 거고,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에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이건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공장 경영자예요. 근데 공장 부지가 부족해서 공장 지으려고
땅을 얘가 산 거죠. 매수했는데 근데 봤더니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나 공장 지으려고 땅 샀는데 공장 못 짓는데 취소 이럽니다. 그랬더니 을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장님이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사셨어요? 그 중과실이네 라고 중과실을 주장했다는 거죠.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을에게 갑이라는 사람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한 거예요.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관할관청에 문의조차도 해보지 않았다면 이건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본다. 그럼 중과실로 인정되면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려청자는 예를 들어서 위품인데 내가 볼 때는 이게 고려청자 같아. 그래서 진품인 줄 알고 샀어요. 그러면 위품과 진품을 차고 있다. 이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중요하죠. 진짜냐 짝퉁이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뭐 300만 원짜리 명품 백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봤더니 길거리에서 파는 15만 원짜리 짝퉁이래요. 중요해 안 중요해? 환장할 일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문제는 전문가에게 알아보지도 않고 샀다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에게 알아보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전문가의 감정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 그건 중요 부분이 그건 중과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판례가 나오면 뻔하겠죠. 시험에 나오면 고려청자 일말 나오면 중과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 경영하는 자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중과실로 인정한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판례가 나오면 그대로 나오니까 요 체크하셔가지고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효과는 뭐 보신 것처럼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취소가 됐어도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가 된다라고 했죠. 자, 109조를 보셨고, 자, 그 다음에 75쪽에 110조입니다. 사기 강박이죠.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역시 취소 사유입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항이 좀 길죠. 2항을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그럼 사기친 사람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제3자예요? 제3자. 이걸 이제 제3자에 의한 사기라고 할 거야.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볼 거고, 3항에 보시면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공통규정.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근데 전 2항의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은 1항, 2항을 모두 말하는 걸까요? 2항을 말하는 걸까요? 둘 다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조문 볼 때 우리 지금 보시면 110조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라고 돼 있는 건 항이라고 읽어요. 1항, 2항, 3항이라고 읽고, 뒤에 가면 이제 동그라미 1이 아니라 1점, 2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항이라고 읽지 않고 이건 호라고 읽어요. 1호, 2호. 물론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법 공부하는 거니까 조문 읽을 때 동그라미는 항, 요거는 호인데, 근데 만약에 이 3항에서 전항의 경우라고 표현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2항만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전 2항이라고 하면 위로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2항, 1항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100조에서 전조의 경우라고 했다면 몇 조를 말하는 거예요? 99조인데 만약에 전 3조의 경우라고 하면 위로 3개, 99, 98, 97까지 말하는 거예요. 조문 읽을 때. 그래서 1항에 상대방의 사기든 2항에 제3자 사기든지 간에 3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성립 요건을 잠깐 보시면, 자, 을이 갑에게 사기나 강박을 합니다. 사기나 강박. 예를 들어 갑이 한 2억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한 1억에 사볼까 해요.
그러면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가 성립하려면 제일 첫 번째 요건은 을에게 사기강박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사기칠 때 실수로 사기치는 경우라는 건 없어요. 그럼 만약에 과실 있는 행위로 갑이 착오에 빠졌다면 갑은 사기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을의 과실로 갑이 착오에 빠졌대요. 그럼 갑은 사기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의 과실이라는 건 을이 실수한 거예요. 을이 실수했는데 갑이 을의 실수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자기가 착오에 빠져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갑이 을한테 너 사기쳤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과실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 없이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아요. 이때 이제 통상적으로는 2단의 고의, 2중의 고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을이 사기칠 때 가장 기본적인 고의는 속일 목적이죠. 착오에 빠뜨릴 고의. 요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착오에 빠져서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겠다는 뭘 할 고의예요?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 고의. 이렇게 두 단계 고의를 거칩니다. 강박도 마찬가지예요. 강박은 왜 협박을 하느냐? 겁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1단계 고의는 공포심에 빠뜨릴 고의입니다. 그럼 2단계는 공포심에 빠져서 갑이 을에게 1억에 팔겠다는 뭘 할 고의예요? 의사표시를 하게 만들 고의. 이렇게 통상적으로 두 단계의 고의를 거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요건 고의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관계.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는데 갑이 속아야 되는데 안 속아요. 안 속았는데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대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만날 때마다 사기를 쳐요. 그럼 갑이 속아줘야 되는데 안 속아요. 안 속는데 갑이 야, 을 얘는 뭐 최선을 다하네. 싸게 팔아줄게 라고 1억에 팔아주겠다 그러고 했다면 갑은 나중에 사기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인과관계. 얘가 사기친 거랑 이 사람이 의사표시한 거랑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또는 을이 갑을 막 협박을 해요. 협박을 하면 갑이 공포심에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공포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측은지심이 생겨요. 아, 이 딱하네. 불쌍한데 싸게 팔아줘야지 라고 했대요. 그러면 갑은 나중에 강박으로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박과 의사표시 사이에 뭐가 없으니까. 인과관계죠. 근데 이때 인과관계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표의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표의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객관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소위 주관적 인과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속으셨어요. 근데 저는 기가 얇아 팔랑팔랑 저만 속았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표의자 기준이에요. 어떤 사람이 협박을 했어요. 아무도 겁을 안 먹어. 그걸로 겁먹냐 이랬는데 저는 엄청 소심해서 저만 겁먹었어요. 취소돼야 안 돼요? 돼요. 남들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인과관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고, 그리고 사기를 친다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 기망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그러니까 행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거동이 있는 걸 이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소위 작위라고 불러요. 작위. 그런데 행위 속에는 작위만 포섭하는 게 아니라 부작위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작위라는 것은 일정한 거동이 있다라는 걸 작위라고 불러요. 부작위라는 건 거동이 없음을 말하고요. 사기 강박은 어쩔 수 없이 그 형법적인 요소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사기라고 해요. 그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했다는 건 작위예요, 부작위예요? 작위예요, 작위. 근데 부작위라는 건 꼼짝도 안 한 거예요. 꼼짝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작위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하려면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부작위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이죠. 자기 부작위 개념이. 요즘에 뭐 부작위 개념이 사회에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부작위 범죄라고 하면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삼촌과 조카 판례가 대표적이에요. 삼촌이 어린 조카를 데리고 이게 강변길을 걷다가 조카가 미끄러져서 강에 빠집니다. 그 삼촌이 어떻게 했냐면 구조를 해주지 않고 빠진 걸 보더니 아유 뭐 저것도 하는 수 없지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사망합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삼촌에게 어떤 죄를 인정했냐면 살인죄를 인정했어요. 소위 부작위한 살인죄죠. 삼촌이 민 것도 아니고요. 못 나오게 막은 것도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살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삼촌에게는 구조 의무가 있었어요. 구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망을 묵인했다면 소위 이제 뭐 형법상 행위 정형의 동가치라는 말을 쓰는데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근데 만약에 저쪽에 길 가던 사람도 있었어요. 길 가던 사람도 그 광경을 봤는데 그 사람도 아 어떻게 하는 수 없지 그러고 갔대요. 걔는 살인이 아니에요. 걔는 왜 아닐까요? 구조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좀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선장에게 무슨 죄를 인정했어요? 살인죄. 그렇죠? 선장에게 대법관 13명 전원 일치했죠. 그때 살인죄를 낸 건 그럼 그 세월호 선장이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이거 왜 살인이에요? 구조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선장이라는 자가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는 걸 감수하고 도망갔다면 그건 바로 부작위한 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게 이제 부작위한 범죄고, 근데 뭐 살인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우리는 사기만 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알려줄 의무가 없어서 안 알려줬대요. 그럼 사기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럼 자,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을 할 때 시가를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매도인이에요. 누가 저의 아파트를 사러 왔대요. 그럼 제가 그 매수인에게 현재 시가는 얼마이오며 이런 거 브리핑 해줘요? 안 해줘요. 시가를 알아오던가 말던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이 시가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시가의 묵비, 말해주지 않은 건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분양을 해요. 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이 분양하는 곳에 1km 반경 이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도록 예정돼 있어요. 그럼 분양하는 사람은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1km 이내에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까요? 알려줄 필요 없을까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사기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교재 한번 보세요. 니은에 보세요. 니은 기망행위가 있을 것.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날조하는 것뿐 아니라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기망이 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있으니까. 부작위한 범죄는 의무 있는 자에게만 생기게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속여도 위법성이 없으면 사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에이 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라고 한다면 그건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상술이죠. 상술. 뭐 노점상 아저씨가 물건을 팔아요. 노점상 아저씨가 물건 팔면서 되게 좋다 그래. 끝내줘 이럽니다. 그래서 샀어요. 집에 가서 썼는데 안 끝내줘요. 그럼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그냥 아이 그런가 보네, 에이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건 사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 길 가다 보면 막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막 폐업 세일 눈물로 팝니다. 뭐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근데 1년 있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집은 아직도 눈물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 늘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 사기다라고 하지 않고 에이 뭐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TV 보면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광고가 정직해요? 아니에요, 그렇죠? 다소의 허위 과장 광고는 사기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 이런 경우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인데 이거 옷이에요. 옷인데 거기에 정가 200만 원이라고 돼 있었고 줄 찍 긋고 고객 맞이 대할인 이래서 50% 할인해서 100만 원 판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실제 정가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정가를 전액 받으면서 50% 할인한 것처럼 팔았다. 소위 백화점의 변칙 세일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회 통념상 백화점은 이러셔도 돼 라고 용인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인해줄 수 없어. 이건 사기다라는 게 판례야. 그래서 조금 약간 속여도 사회통념상 용인해줄 수 있을 정도면 그건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가 아닌 거고, 용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건 기망행위, 사기가 된다라는 거죠.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는 리을에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표의자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이 나오죠. 강박의 고의도 똑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76쪽에 뭐라고 되냐면 첫째 줄에 가운데 보면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해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강박의 정도는 표의자가 완전히 자유를 잃을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자, 다음에 보세요. 표의자로 하여금 뭐라고 쓰냐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자유가 상실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무효. 여기서 이제 기억해 두실 점은 원칙적으로 사기 강박을 당하면 무효예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강박이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사람 눈동자에 초점이 흐려지고 침도 새고 이 정도가 되면 의사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효다. 그러면 보통은 이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면 무효로 가는 게 좋을까요? 취소로 가는 게 좋을까요? 무효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무효는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예요. 근데 취소라는 건 우리가 뒤에 취소편에서 공부하겠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소위 이제 제척 기간에 걸린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1979년 10월 26일이죠. 11.6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박통이 가고 전통이 나타나죠. 이때 이제 전두환 장군이 합수부를 창설해서 국가를 하고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면서 관계자들을 싸그리 잡아다 구속시켜 버립니다. 이때 누가 구속이 됐냐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구속돼요. 김계원 씨가 구속되고, 그리고 이제 이 집 장남이 을인데 이 장남을 질질 끌고 와서 협박을 합니다. 야, 니네 아버지 재산 전부 부정축제한 거니까 다 내놔. 그래서 무서워서 협박을 당한 을이 재산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상이 좀 좋아진 다음에 빼앗긴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이때 주장하는 게 첫 번째가 103조입니다. 국가가 개인을 겁박하여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한 거야. 자, 우리 법원은 이를 반사회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합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이 개재된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03조 지난주에 봤잖아요. 103조는 구체적인 규정이에요? 추상적인 규정이에요? 매우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죠. 그럼 당해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추상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될까요? 구체적 규정을 적용해야 될까요? 구체적. 만약에 협박을 했어? 너 103조야. 사기쳤어? 너 103조야. 그럼 이런 조문들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반사회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뭘 주장했냐면 104조를 주장했어요. 자, 104조 오늘 첫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뭐였어요? 104조는 불공정 행위였어요. 불공정이. 물론 가끔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이 조문도 외워야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조문은 제 104조에 의하면 이렇게 시험에 안 나와요. 불공정 행위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불공정 행위가 얘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을이 우라버지가 그때 교도소의 수감정이었고, 그리고 뭐 이땐 말이 법치주의 국가지 무법 천재의 나라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사형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사형 선고를 났었고요. 그런 나의 궁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폭리를 취한 거니까 불공정 행위다라고 주장합니다. 불공정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게 판례. 왜 그렇게 볼 수 없을까요? 아까 불공정 행위가 적용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뭐하고 뭐였어요?
증여하고 경매. 증여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거니까 뭐 불공정이라는 말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때 107조를 같이 주장해요. 107조는 뭐였냐면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나는 이 재산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럼 이건 비진일까요? 진의로 볼까요? 이건 진의일 뿐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진의에서 말하는 진이란 진정으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 물론 증여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증여한다는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건 비진의가 아니라 진의.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 남았어요. 110조. 강박은 있었죠. 자, 강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 근데 103조, 104조, 107조 단서에 걸리면 이건 무효예요. 근데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 그러면 이게 무효로 인정되면 지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는 소위 제척기간에 걸려요. 나중에 보겠지만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안에 안 하면 취소권은 그대로 소멸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취소권이 남아 있을까요? 소멸했을까요? 소멸했죠. 취소할 수 없다. 그럼 결론은 받아온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아온 거였죠.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은 뭐 이런 유형의 사건들에서는 대부분 다 똑같이 판시해요. 옛날에 뭐 그 8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국제그룹 강제 해체 사건에서도 똑같이 판시했고,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부일장학회 사건이 있었죠. 정수장학회 사건. 부산일보 장학회를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박으로 빼앗아 갔잖아요. 그래서 박정희의 정, 유경수의 수 해서 정수장학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얼마 전에 이제 부일장학회 그 유족들이, 부산일보 유족들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돌려받으려면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 될까요? 취소라고 주장해야 될까요? 무효라고 주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때 강박이 나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시킬 정도였다라고 주장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무효니까. 근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강박은 있었지만 의사결정의 자유가 상실될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 판례는, 법원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취소권은 소멸되었다. 기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박은 원래 취소인데 무효가 되려면 의사결정의 자유가 어떻게 된다고요? 박탈, 상실될 정도. 그럼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취소예요. 그러니까 제한되는 정도는 취소고 아예 상실, 박탈 이렇게 되면 그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76쪽이에요. 76쪽에 디귿, 맨 위에 디귿, 위법성이 있을 것. 첫째 줄 가운데,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비록 표의자에게 공포심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권리 행사니까, 고소고발은 권리 행사니까 위법하지 않아요. 근데 조심하실 점,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그건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위법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때렸어요. 폭행 또는 뭐 상해. 을이 병원 갔는데 뭐 치료비랑 뭐 등등 하니까 한 100만 원 피해액이 생겼어요. 그럼 을이 갑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나 100만 원 받아야겠다. 100만 원 안 물어주면 너 폭행죄로 고소할게. 이럽니다. 고소한다는 말에 갑이 겁을 먹었다. 그러면 폭행죄로 고소한다는 건 위법한 강박이에요?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정당한 권리 행사죠. 그럼 이거 가지고 얘가 아무리 공포심에 빠졌다 하더라도 이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법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을이 맞았는데 치료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또는 뭐 동종의 전과가 많다. 입원에 들어가면 한참 있어야 돼요. 을이 그걸 알아요. 오, 잘 걸렸다 너. 너 1억 내놔. 1억 안 내놓으면 너 고소한다. 그러면 고소라는 건 권리 행사이지만 얘는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 고발은 언제나 위법하지 않다라고 나왔어요. OX에.
틀려. 언제나가 아니라 뭘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부정한 이익. 그래서 그 핵심어가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똑같고요. 4번 이제 효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억에는 상대방이고 니은은 누가 사기친 거예요? 제 3자. 이거 그려놓은 거 한번 보면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자기랑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사기친 사람이 누구냐면 계약의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이게 상대방의 사기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사기치고 누구랑 계약을 했다고요? 을. 그럼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고 해서 상대방의 사기 강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A에게 사기를 쳐서 또는 협박을 해서 자기랑 매매 계약을 했대요. 그럼 누가 사기친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누구예요? 여기서 상대방이었죠. 그런데 꼭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A가 갑에게 사기쳐서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갑의 상대방은 A가 아니라 누구냐면 을이에요. 을. 그러면 A는 뭐가 돼요? A는 제3자예요. 제3자. 이걸 소위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기당한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까요? 을이겠죠. 을은 계약 멀쩡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이 어느 날 찾아오더니 야 너는 몰랐겠지만 내가 A한테 사기당한 거거든 취소 이러면 얘는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사기치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었어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조문 다시 볼게요. 75쪽입니다. 75쪽에 110조 2항. 2항에 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자, 제3자가 사기쳤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의뢰하는 사람이 갑이 자기랑 계약을 한 것이 A의 사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하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갑이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취소는 A한테 해요? 을한테요? 계약을 얘랑 했으니까 얘한테 취소해야죠. 얘랑은 뭐 한 게 없는데 취소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언제나 법률행위 상대방이에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을이 A가 사기쳤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선이 그리고 과실도 없어요.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다.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취소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가 된다. 이게 제3자 사기고 그런데 지금 제3자가 사기를 쳐서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고 근데 바꿔서 A가 갑에게 사기쳐서 상대방 없는 행위를 하게 만들 수도 있죠. A가 갑을 협박해서 야, 너 소유권 포기해라. 포기 안 하면 이렇게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재포 상대방 없다고 했죠? 그럼 누구만 보호하면 될까요? 갑만. 그렇죠? 그러면 제3자가 사기를 쳤을 때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도 보호해야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없어요. 자, 상대방이 없으면 이제 누구만 보호하면 된다고요? 갑. 그러면 이때는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란 말이 나올 게 없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얘랑. 자, 을이 갑에게 사기쳤어요. 누구만 보호하면 돼요? 갑만. 그럼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A가 갑에게 사기쳤는데 상대방이 없으면 갑은 언제든지 취소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있으면 얘도 보호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가 된다. 정리되셨죠? 그게 이제 제3자의 사기 강박이고 자, 그 다음에
76쪽의 맨 마지막에는 이제 제3자, 뭐 똑같은 규정이죠. 공통적으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가지고 볼게요. 을이 갑에게 사기쳐서 부동산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병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병은 이게 사기로 넘어온 부동산임을 모르고 샀대요. 선이었다. 그러면 갑은 일단 사기당했으니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을에게 해요? 병에게 해요? 당연히 을에게 하죠. 얘랑 계약했으니까. 그럼 얘가 이걸 취소했을 때 이 병이 보호되느냐 문제죠. 돌려줘야 돼요? 병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 준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오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거 두 개 있었어요. 사기 강박하고 좀 전에 뭐 봤어요? 차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하나 봤어요. 뭐 봤었을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첫 시간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취소 같은 단독 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법률이 정할 때만 한다고 했어요. 법률이, 그렇죠? 상대방이 피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취소는 오늘까지 다 나왔어요. 몇 개 나온 거예요? 3개. 뭐냐면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소는 3가지. 재착사 3가지고, 근데 차고와 사기 강박은 제3자 보호한다고 했죠. 얘는 상대적인 취소가 되고요. 그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건 제3자가 보호돼야 안 돼? 안 돼요. 이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본래 의미의 취소라는 건 딱 3개예요. 재착사 3개인데 다만 차고나 사기 강박은 제3자가 보호되고 제한 능력은 얘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소수자를 보호하는 게. 그래서 이건 절대적이라서 제3자가 선이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표시 끝이에요. 재착사 받고 77쪽은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해요. 그럼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이 의사표시가 언제 을에게 효력이 생기겠느냐라는 문제예요. 이건 왜 따지게 되냐면 만약에 을에게 효력이 발생이 되면 갑은 자기가 없던 일로 하자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을에게 효과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을에게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다면 표의자가 취소해도 철회할 수 있는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뭐 할 수 없냐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표시하는 과정을 보면 편지지에다가 뭐라 써요. 또는 뭐 타이핑을 치든지 다 쓴 다음에 그거를 갑이 을에게 보내겠죠. 보내면 을의 지배권으로 도달이 돼요. 그럼 도달되면 을이 봉투 뜯어다가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언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느냐? 글을 완성했을 때냐, 보냈을 때냐, 을에게 도달되었을 때냐, 을이 내용을 알았을 때냐 이 문제. 자, 111조 1항을 보세요. 111조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 언제라고요? 도달한 때. 도달주의를 취하는 거예요. 도달하면 그때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도달하기 전까지는 갑이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땐 가능. 도달되면 이제 임의로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항은요. 111조 2항은 이 조문 자체로 시험 지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조문이에요.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 항은 뭐라고 되냐면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갑이 의사표시를 발송한 다음에 설령 얘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을에게 도달되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도달주의를 취하는 관계로. 그러면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로서 2번에 뭐라고 있어요? 발신주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지금부터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1번부터 5번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2번과 3번이에요. 2번과 3번이 중요합니다. 2번 보면 격지자 간의 계약의 승낙. 3번은 우리 대리권 가서 볼 거니까 뭐라고 되냐면 무권 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자, 2번에 보면 격지자란 말이 나와 있어요. 격지자. 그러니까 격지자라는 건 말 그대로 떨어져 있다는 건데 여기서 격지자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격지자고 실시간으로 소통되면 격지자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지금 제주도에 가 있어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친구랑 제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럼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저는 격지자일까요? 대화자일까요? 대화자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있는데 이 집에 갑과 을이 둘이 부부예요. 함께 살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이 사람들 격지자예요? 아니에요? 격지자예요. 한 집에 같이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편의 방법을 사용하면 의사소통이 바로 돼요? 하루 이틀 걸리는 거예요? 그럼 우편의 방법을 사용하면 얘는 100% 뭐가 되는 거예요? 격지자가 돼요. 그러면 자, 갑이 을한테 11월 1일 날 너 내 집 안 살래? 1억 원에 사라 라고 청약을 합니다. 청약서가 11월 3일에 도달이 됐고요. 그러면 청약을 받은 을이 갑에게 응 살게 라고 승낙을 11월 5일 날에서 11월 7일 날 승낙서가 도달됩니다. 일단 얘들은 격지자예요? 아니에요? 격지자예요. 격지자. 그러면 이 승낙이라는 것은 원칙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격지자 간에 있어서 승낙은 언제 효력이 생긴다고요? 발송했을 때.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발신주의. 그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날짜는 7일이라는 겁니까? 5일이에요. 5일이에요. 5일. 그러니까 이제 왜 이걸 발신주의로 정해놨다고 하냐면 갑이 청약을 했죠. 그럼 청약을 하는 사람은 계약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계약의 성립을 늦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승낙서를 발송하는 순간 바로 계약을 성립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만약에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에 의한다 라고 하면 OX예요.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에 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격지자도 당연히 도달주의인데 격지자 중에서 뭐만? 승낙만 발신. 그럼 이 청약은 1일날 효력이 생겨요? 3일날 생겨요? 3일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라고 하면 안 되고 격지자 간의 의사표시에서 계약에 뭐라고요? 승낙만 발신주의.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시험 범위인 게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바로 대리 넘어갈 거예요. 대리를 보면 이렇게 삼면관계가 나와요. 갑, 을, 병 이렇게 나오는데 요 맨 위에 있는 사람을 본인이라고 부를 거고요. 을을 대리인이라고 부를 거고 대리인과 거래한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야, 내 아파트 좀 팔아줄래? 라고 대리권을 주면 을이 대리권을 받아서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요 매매 계약의 효력은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본인이지. 이건 뭐 대리라는 제도는 법 공부 안 해도 일상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대리권을 수여받은 게 아니에요. 이 을이 자기가 위임장 같은 걸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요.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병과 계약을 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무권 대리라고 해요. 무권 대리. 그러니까 무권 대리라는 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럼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를 병이랑 했다면 이 본인 갑이 책임을 안 져도 될까요? 져야 될까요? 당연히 안 줘도 되겠죠. 대리권을 준 적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대리의 효과가 본인에게 생기려면 얘한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면 본인은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해 주냐면 본인에게 제가 을이 당신 대리인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이거 당신이 책임을 져줄래요? 안 져줄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답변을 촉구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고라고 해요. 최고라는 건 답변을 뭐 한다고요?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이 개정되면 최고는 전부 다 촉구로 다 바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물어보면 본인이 원하면 그래 내가 뭐 손해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떠안아 줄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추인이라고 해요. 추인.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건 뭐예요? 추후에 뭐 한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원래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얘가 나중에 추후에 자기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추인하면 이 계약은 무효일까요? 유효가 될까요? 유효가 돼요. 추인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한다는 건 추인 시부터 유효해요. 그 계약 자체가 유효한 거예요. 계약 자체 처음부터 유효한 계약이 되고요. 근데 갑은 책임을 져야 돼요? 안 져도 돼요? 안 져도 돼요. 싫어. 거절합니다. 그럼 거절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게 이제 협의의 무권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누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얘가 최고하면서 답변을 11월 25일까지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최고 기간을 정한 거예요. 갑이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아예 안 해요. 확답을 안 해버린다. 추인일까요? 거절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거절. 나중에 볼 거예요. 민법 131조에서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해요. 근데 얘가 11월 25일을 최고기간으로 정했는데 얘가 고민하다가 11월 25일 날 추인서를 보내서 11월 26일에야 추인서가 도달됩니다. 만약에 도달주에 따른다면 이 계약은 이행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이행? 도달주에 따른다면 25일까지 뭐가 돼야 돼요? 도달. 근데 26일 날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확답이 없는 거니까 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발신주의를 취하면 25일까지 뭐만 하면 돼요? 발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법이 지금 무권대리인 최고의 확답에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건 이행을 해야 돼요? 거절로 보는 거예요. 이행해야 돼요. 11월 25일까지 발송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그 라디오 들으면 응모엽서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15일자 소인분의 하나입니다라고 해요. 15일자 소인분의 하나입니다. 이건 발신주의 도달주예요. 발신주예요. 그러니까 11월 15일까지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11월 15일까지 뭐만 찍으면 우편 소인만 찍으면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신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2개 봤고요. 좀 쉬었다가 대리 들어가죠.